신부, 감옥에 가려는 자대 막으려는 자. 30일, 5차 시도, 가장 질 나쁜 계획. 내기는 성립됐다. 나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방금 전이 기묘했던 만남을 되새겼다. 내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 실패하면 나는 이 도시의 불운을 다스리는 인간 번개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기가 막힌 조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불운 속에서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해방감 때문일까.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놈들의 방해를 뚫고 완벽한 범죄를 성공시켜야만 해. 나는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절도, 침입, 안 돼. 지난번 빵집 사건처럼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 악의를 선의로 둔갑시킬지 모른다. 그놈들, 특히 가람이라는 녀석은 상황을 비트는 대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놈들이 절대로 비틀 수 없는 그 어떤 선의로도 포장할 수 없는 순수한 악의가 필요해.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내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질 나쁜 생각이어서 나 스스로도 몸서리를 쳤다.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독버섯처럼 내 마음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끈질기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소피. 다른 방법이 있나?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당신들의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도움이 나에게서 마지막 인간성마저 빼앗아가려 하고 있어.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방법밖엔 없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수밖에. 나는 나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이 나에게 씌워준 이 위선적인 영웅의 가면을 내 손으로 찢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향해 보내는 존경과 찬사를 한순간의 경멸과 혐오로 바꾸는 거지. 내 마지막 계획은 그렇게 세워졌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내 영혼을 담보로 거는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행위. 바로 낯선 여성을 향한 계획된 추행. 이건 연기다.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해내었다.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이 내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성마저 내던져야만 했다. 나는 장소를 물색했다. 너무 한적한 곳은 목격자가 없어 위험했다. 반대로 너무 번화한 곳은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저지당할 수도 있었다. 나는 수많은 고민 끝에 퇴근 시간에 복잡한 지하철역 입구를 선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스쳐 지나가는 곳,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느라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곳. 그곳이라면 내 마지막 연극을 펼치기에 최적의 무대가 될 터였다. 놈들도 보고 있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막으려 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내 몸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을 테지. 그건 그놈들의 규칙에도 어긋날 테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주변 상황을 조작하려 들겠지. 바람을 불게 하거나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아. 나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내 목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해가 저물고 도시가 인공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지하철역 입구는 예상대로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거대한 인파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그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듯 벽 한쪽에 몸을 기댄 채 사람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진 시체와도 같았다. 누구를 목표로 할까?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 범죄는 대상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결과를 향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내 시야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코트를 차려입고 목에는 붉은색 스카프를 두른 채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무리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나는 병에서 등을 뗐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내 온몸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여성의 뒤를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기 시작했다. 보고 있나, 누리, 그리고 가람. 당신들의 어설픈 신참과 잘난 체하는 베테랑. 당신들이 만든 이 괴물이 지금부터 가장 끔찍한 예술을 보여줄 테니 똑똑히 지켜봐. 여성이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결심했다. 지금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 내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32. 누리의 고뇌. 안 돼요. 임영관리국 상황실. 누리는 빛의 구슬에 비친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피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저 사람이 아무리 절박해도 그런 짓까지 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소피의 데이터는 그녀의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감정 수치는 절망과 분노를 넘어 자기 파괴라는 위험한 영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의 행동 예측 그래프는 단 하나의 붉은 점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다. 강제추행, 팀장님, 왕 팀장님, 큰일 났어요. 소피 씨가 지금. 누리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왕 팀장은 집무실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는 이번 내기를 가람에게 이리만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가람 선배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누리는 허공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장난기 많은 바람의 정령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어떡하지? 내가 막아야 해.
저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내기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누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규정을 지켜야 해.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지난번처럼 일이 더 커질 뿐이야. 가람 선배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니야. 기다릴 시간이 없어. 저 여자는 어떡하라고. 소피 씨는 또 어떡하고.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거야. 저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만 해. 그녀는 고뇌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관리국 요원으로서의 의무와 한 명이 지성체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안 돼요. 그건 막아야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빛의 구슬을 들여다보았다. 소피가 마침내 결심한 듯 여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보였다. 시간이 없었다. 직접적인 힘은 안 돼. 그렇다면 간접적인 방법, 상황을 바꾸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바람. 누리는 가람처럼 바람을 자유자재로 다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도시의 정령. 그녀는 도시의 아주 작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다. 그녀는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녀의 목표는 소피의 몸이 아니었다. 지하철역 환풍구. 저기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녀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 땅 밑을 흐르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에 자신의 의지를 실어보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은 필사적인 시도였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기도가, 그녀의 모든 선한 의지가 하나의 거대한 돌풍이 되어 지상을 향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소피가 죄를 짓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고뇌는 그렇게 하나의 기적이 되어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3부. 감옥에 가려는 자 대 막으려는 자. 33. 가람의 묘수. 안 돼요. 안 돼. 제발. 인형관리국 상황실. 누리는 빛의 구슬에 비친 광경을 보며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소피의 붉게 타오르는 자기 파괴 수치와 그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기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지금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규정 위반이고 뭐고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왕 팀장의 경고, 가람의 조롱.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 소피의 발밑, 지하철역 환풍구, 땅 밑을 흐르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 부탁이야, 제발.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그 공기의 흐름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려 했었다. 그녀의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소피가 여성에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약한 바람을 일으켜 그의 발을 살짝 헛디디게 하는 것. 그 찰나의 순간만 벌 수 있다면 여성은 계단 아래로 사라질 것이고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터였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의 모든 선한 의지가 하나의 작은 바람이 되어 지상을 향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후하하, 어이, 신참, 지금 뭐 하는 거야? 선풍기라도 틀어주려고.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유쾌한 조롱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가람이 그녀의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가람 선배님,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소피 씨가, 알아. 저 양반 지금 인생 최대의 막장 드라마를 찍으려고 하잖아. 아주 흥미진진해. 그런데 고작 그걸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람은 턱짓으로 빛의 구슬을 가리켰다. 누리가 일으킨 미약한 바람은 소피의 결의의 찬걸음 앞에서는 그저 길가의 먼지를 일으키는 수준에 불과했다. 어떡해요, 그럼. 선배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요. 누리가 울먹이며 매달렸다. 하지만 가람은 여유만만했다. 그는 누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스승처럼 으스댔다. 쯧쯧, 그러니까 네가 아직 신참이라는 거야, 누리. 저렇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놈은 말이지 어설픈 바람으로는 못 막아. 오히려 더 자극할 뿐이라고. 그럼 어떡해요. 가람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그는 누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의 귓가의 비밀을 속삭이듯 말했다. 이럴 땐 말이야, 더 큰 바람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네, 더 큰 바람이요. 그래, 저 양반의 그 숭고하고 비장한 자기 파괴 의지를 한낱 우스꽝스러운 몸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누구도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그냥 재수 없는 코미디로 말이야. 잘 봐. 베테랑의 묘수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가람은 누리가 모아둔 힘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누리의 작고 순수한 힘은 가람의 거대하고 변덕스러운 힘과 뒤섞이며 순식간에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 간다. 이 도시의 모든 숨 막히는 공기들아, 내게 힘을 빌려다오. 가람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 순간 서울 지하의 모든 공기가 그의 의지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 소피가 서 있는 바로 그 환풍구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 밑에서 깨어난 거대한 용의 숨결이었다. 34. 지하철 환풍구의 개입. 지금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앞에 걷고 있는 여성의 붉은 스카프가 내 시야에서 아른거렸다. 저 스카프가 땅에 떨어질 때쯤이면 내 모든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날 것이다. 나는 그녀를 향해 내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내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가려던 영혼과도 같은 그 찰나. 후웅. 땅 밑에서부터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보도블록의 격자무늬 틈새로 이루어진 지하철 환풍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의 바람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흐헉, 바람은 내 몸을 강타했다. 내 낡은 외투가 부풀어 오르고 머리카락이 위로 솟구쳤다.
나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앞으로 나아가려던 내 몸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뭐야, 이 바람은. 그것은 평범한 환풍구의 바람이 아니었다.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강력하고 의도적인 돌풍이었다. 하지만 바람의 진짜 목표는 내가 아니었다. 내 스카프. 강력한 돌풍은 내 바로 앞을 걷던 여성의 붉은 스카프를 정확히 겨냥했다. 그녀의 목에 얌전히 둘러져 있던 스카프는 순식간에 바람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풀려나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붉은 스카프는 잠시 허공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듯하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뒤따라오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다. 으악, 이게 뭐야. 내 시야는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부드러운 천이 내 눈과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잠시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앞으로 뻗으려던 내 손은 목표를 잃고 허공에서 내 얼굴을 뒤덮은 스카프를 떼어내기 위해 허우적거렸다. 나의 가장 질 나쁜 계획, 나의 가장 숭고한 악귀는 단 한 줌의 바람과 한 장의 스카프에 의해 너무나도 어이없고 희극적으로 저지당하고 말았다. 내가 얼굴에 달라붙은 스카프와 씨름하는 동안 자신의 스카프가 날아간 것을 알아챈 여성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광경은 기묘했다. 웬남루한 남자가 자신의 붉은 스카프에 얼굴이 휘감긴 채 마치 서툰 춤을 추는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공포나 경계심이 아니라 황당함과 약간의 웃음기였다. 나는 마침내 얼굴에서 스카프를 떼어냈다. 내 손에는 부드러운 감촉의 붉은 스카프가 들려 있었고 내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내 범죄 대상이었던 여성이 어깨를 으쓱하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내 마지막 계획마저도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한편이 슬랩스틱 코미디로 변질되어 버렸다. 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손에 들린 스카프를 여자에게 건넸다. 내 몸에서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여성은 스카프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듯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어머, 고맙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혹시 어디서 뵌 분 같기도 하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아닙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내 발밑, 지하철 환풍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아주 미약하고 일상적인 바람만을 조용히 내뿜고 있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 도시는 내가 괴물이 되는 것마저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3부, 감옥에 가려는 자 대 막으려는 자. 35. 스카프의 주인, 인권 변호사. 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손에 들린 붉은 스카프를 여자에게 건넸다. 내 몸에서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방금 전까지 내 안에 들끓던 차가운 결의와 광기는 한바탕의 소동 끝에 재만 남기고 모두 타버린 듯했다. 여성은 스카프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듯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어머, 고맙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그녀는 내 멍한 표정을 보고 내가 갑작스러운 바람에 놀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냥 이대로 스쳐 지나가죠. 제발. 나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부조리한 연극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자리를 벗어나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그런데 혹시 어디서 뵌 분 같기도 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겠지. 설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복잡한 곳에서 이 남루한 행색의 나를 알아볼 리가 없어. 나는 애써 태연한 척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녀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가렸다. 맞으시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광장의 예술가 선생님 아니세요? 젠장.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 지긋지긋한 이름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짓을 하든 나를 쫓아다니는 좋은 글씨.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내 침묵을 그녀는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세상에 정말이셨군요. 이런 곳에서 선생님을 다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정말 큰 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숭배하는 우상을 마주한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수한 호의가 나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사람 얼굴은 잘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특히 선생님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신 분은요. 그날 광장에서의 퍼포먼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강렬한 예술은 처음 봤어요. 예술, 퍼포먼스. 나는 이제 그 단어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만. 나는 그녀를 피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내 뒤를 따라왔다.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팬이 아닙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 변호사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인권 변호사. 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내 인생과는 가장 거리가 먼 낯선 단어였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가방에서 작은 명함 지갑을 꺼내 내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저는 사회적 약자, 특히 선생님처럼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날 외침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법정에서의 변론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녀가 내민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한 것인가? 나는 방금 전까지 이 여자를 상대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위대한 예술가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약자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다. 선생님, 부디 제게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하고 간절했다. 나는 거절해야만 했다. 이 오해의 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내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내 모든 의지는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버린 후였다. 나는 그저 이 기이한 운명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와, 저 여자 보통이 아닌데. 인명관리국 상황실, 가람이 빛의 구슬에 비친 광경을 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데이터 좀 조회해봐, 마루. 저 여자 누구야? 네, 선배님. 조회 중입니다. 나왔습니다. 이혜진, 만 35세. 직업 인권 변호사. 주로 디지털 소외계층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광장의 예술가 관련 칼럼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여 이거 정말 재밌게 돌아가는군. 가람은 배를 잡고 웃었다. 누리는 옆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배님, 어떡하죠? 저 변호사, 소피 씨의 정체를 파고들지도 몰라요. 그러다 우리 존재까지 알려지기라도 하면. 걱정 마, 신참. 저 여자는 지금 저 양반한테서 진실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상징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양반은 이제 곧 저 여자가 만들어낼 새로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아주 고상하고 지적인 감옥이지. 흐하하. 36. 오해로 시작된 인터뷰. 나는 결국 그녀를 따라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앞에 두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끔찍한 인터뷰를 시작해야만 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혜진 변호사는 수첩과 펜을 꺼내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마주 보았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뵙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위대한 퍼포먼스에 담긴 진짜 의미를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 의미. 나는 쓴웃음을 삼켰다. 선생님의 그 절규.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사회의 모든 차별과 부조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시스템으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존재들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은 평론가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예술적인 관점에서만 분석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 몸짓 하나하나는 법과 제도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상징하는 하나의 법률적 증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해석은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잠시나마 나 자신조차 내가 정말 그런 숭고한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 하고 착각할 뻔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그 절규에 담긴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 외침을 통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눈은 진지한 탐구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물론 그녀가 원하는 진실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 이 위선적인 오해.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영혼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가장 날것의 진실을 끄집어냈다. 철학. 내 목소리는 나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롭게 나왔다. 그런 고상한 게 아니요. 네, 그럼. 나는 그냥 배가 고팠소. 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배가 고팠고 추웠소. 이 망할 놈의 세상 어디에도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소리를 질렀을 뿐이라고. 은행에서는 내 돈을 내주지 않고 동사무소에서는 서류 한 장 떼주지 않더군. 전화기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도시에서 유령이 되었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예술, 그 심오한 철학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단 말이오. 내가 지른 소리는 예술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고 살고 싶다고 외친 짐승의 비명이었을 뿐이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고 있었다. 찻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숭고한 해석들이 내 거친 고백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도 나를 경멸하겠지. 더럽고 추한 현실의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떠나가겠지.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였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또다시 내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다시 고쳐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예술가를 향한 동경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고통받는 한 인간의 고백을 기록해야만 하는 변호사의 깊은 연민과 날카로운 이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수첩의 맨 윗장을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 증언자, 소피, 시스템에 의해 지워진 한 남자의 기록.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해로 시작된 인터뷰는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